자, 이어서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는요,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주요 소식들 유선남님과 함께 정리하고 있죠. 자,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FOMC는 잠시 후에 한번 봐주실 거고, 오늘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일정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노동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과 비농업 부분 생산성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임금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ISM 제조업 고용지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제조업 물가지수와 대처 대조표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여러모로 노동 관련돼서 여러 지표가 많이 나오게 되는 날이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스케줄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저께 나왔던 지표들 중 고용비용 지수와 그리고 비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 변화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ADP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해서는 ADP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해서 일단 인터뷰를 하기를 일단은 이번에 치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하기를 이제 미국은 소프트 랜딩을 향해서 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1월 동안 약 10만 7천 건에 해당하는 직장을 애들냈다라는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에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빼고 사실상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축과 레저, 교육 쪽에서 상당한 강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송 관련한 직종 관련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크게 나온 부분들이 좀 있고요. 유일하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요즘 들어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빅테크 쪽에서 사람들을 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1월 들어서 사실 어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잘 나오기는 했지만 12월 달 데이터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 나왔던 데이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확실히 노동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용비용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 그리고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은 조금씩 식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고용시장은 식어가고 있다. 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또 유선아님의 개인 플레이 원맨 쇼를 볼 타임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FOMC 중요 포인트들 오늘 또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어제 FOMC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FOMC에 관련해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 사람들이 보는 거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이라고 적었지만, 네, 일단 어제 FOMC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QT 축소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인가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나 개인적으로 뉘앙스를 좀 파악을 해봤을 때 강하게 어프라이즈는 않았습니다. QT 축소에 대한 힌트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힌트를 주었으나 다음 달에 정확히 말하면 5월이죠. 5월 달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월은 매파적이지도 비둘기적이지도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그 전에 성명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좀 재미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하고 탄력적이다라는 문구가 성명서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은행 관련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어제 중형 은행주가 몰락하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기도 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어제 은행주가 하락하게 된 거는 NYCB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형 은행주들의 대장주격인 친구가 하나가 매출과 EPS가 아주 몰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오피스 관련된 대출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이 소식을 통해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사실 중형주들이 무너졌고요. 그 이후에 이 문구가 사라지게 되면서 약간 방점 정도를 찍어줬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구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2% 인플레이션이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구는 3월 인하나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른 인하를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 때문에 아마 넣은 문구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번에 나왔던 성명서는 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아쉽지만 코멘트가 좀 없긴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월의 발언에서 추가적으로 좀 붙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태까지의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유지를 하겠다고 적혀 있었고요. 연준은 최대 고용, 가격 안정 그리고 장기금리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라고 성명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파월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인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현재 지금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지만 더 커다란 자신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신감에 우리가 3월 달에 도달할 것 같지는 않다. 충분하게 우리가 자신감에 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이 분명 굿 데이터, 좋은 데이터들이지만 더 좋은 데이터, greater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레이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데이터도 굉장히 나오는 데이터들이 좋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확신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매파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왜냐면 어떻게 보면 3월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매파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3월 인하에 대해서는 점도표를 보면은 우리는 3월 인하 할 것 같지 않다. 예전 연준 위원들 아무도 3월 인하를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조금 부정적으로만 완전 테이블에서 오프하는 느낌은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자신감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 랜딩을 선언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반대로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실업률이 올라갔으면 금리 인하를 했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으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않는 게 현재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예상대로 가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번 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좀 어저께 갑자기 파월 연설 도중에 갑작스럽게 주가가 치솟아 오르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이 뭐였냐면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니키 밀하우스 기자가 질문을 할 때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월이 답변하면서 연준 위원들의 대부분의 위원들은 적어도 이번에 안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한다.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코멘트하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쓴 투자자들이 다시 또 주가를 하락시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차대조 축소를 줄이는 부분, 자, QT 축소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QT 축소를 얘기를 하고 있냐,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3월쯤에는 이거를 축소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 대차대조표 축소, QT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연준이 가진 채권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전체적인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약간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자, 이 QT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현재 연준 위원들은 이야기 중이다. 다만 이게 결정되지는 않았고 다음 달에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QT를 줄이는 것, 이제 다시 또 금리를 내리기 위한 방편이 전체적으로 아직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힌트를 살짝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재미나게 좀 얘기를 해볼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QT를 줄이는 게 보통 금리 인하보다 선결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물론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와 QT 축소는 아예 다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항상 보통은 QT 축소가 먼저 선결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3월에 뭐 일단 1월 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대차대조 축소가 지금 이야기가 됐고 3월 달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 5월쯤에 가서 아마 QT 축소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 대차대조표 축소와 금리 인하를 아마 같이 하게 되면은 사실상 더블로 아마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자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7월보다 이전, 5월보다 이후인 6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발언들이 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3월 인하를 40% 그리고 5월 인하를 90%의 확률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패드워치에 적혀있긴 하더라고요. 적어도 상반기쯤은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상반기 좀 지나는 그 시점 즈음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반응은 여전히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절반 가까이 되고 있어서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요 그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가운데 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 급락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됐던 이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떤 파산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처럼 이제 큰 건은 아닌 뭔가요 이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근데 지역 은행의 은행 건전성이 사실 이 뉴욕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뭐라고 할까요? 오피스 기관들에 대해서 좀 몰락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러면 건전성 요건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은행 쪽 모든 은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문제가 되면은 NYCB 아직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으면 사실 다른 은행들 다른 중형 은행들이 사실 어닝 발표를 할 때 안 좋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NYCB가 무너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를 아마 좀 전체적으로 조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뭔가 터진 건 아니고 이 NICB가 갖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안 좋아져서 여기에서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랑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그 언변의 스타일이. 그래요? 뭐 주가 오늘 올라갈 것 같은데 잘하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하다. 네, 그래서 괜찮죠. 나중에 제가 나갈까 그냥. 네. 성대모사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역 은행들이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구조조정 들어가는 겁니까? 네, 현재 중국 쪽에서 조금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역은행 수백 개를 통합해 대형은행을 출범시키는 작업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중국 은행들 사이에서는 9천조 원에 가까운 부실 대출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청산하기 위해서 이 조치가 현재 6조 7천억 달러, 약 8,900조 원의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2,100개 지역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중 수백 개에 해당하는 은행을 합병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사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2022년 이후 일단 7개 성에 분포된 500개가 넘는 지역은행들의 합병을 승인했다라고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좀 중국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은행 관련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은행 얘기 나오면 약간 철렁철렁 거려. 맞아요. 예, 요즘 같은 때는 뭔데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은행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네. 뭐 사건 터졌어, 그러니까. 막 사고 터졌어, 막 이렇게 느껴지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공급 확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노보노디스크가 어닝 발표를 이미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굉장히 좋았던 어닝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지속적으로 사람이 찾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위고비의 공급을 점차 늘린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공급을 늘리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회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늘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 공급량을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노보노디스크가 사실상 지금 약이 만들어지자마자 팔리는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그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노보노디스크는 거의 한 5%인가 올랐으니까요. 자, 실적 발표가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파라마운트 글로벌에 대한 인수. 누가 인수했다고요? 지금 현재 인수 전이 좀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한 명이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현재 인수를 하려고 지금 이 인수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주가가 현재 지금 6% 이상, 사실 13%까지 급등했다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앨런 미디어 그룹과 미국 워너브라더스 스카이댄스 등에 이어서 인수 희망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인수하려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소식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앨런 미디어 그룹은 파라마운트 글로벌 이사진과 경영진에 서한을 보내서 경영권 지분 매입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현재 앨런 미디어 그룹이 제시한 인수가액은 약 총 143억 달러, 19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지닌 부채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인수 규모는 약 총 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저희가 뭐 영화 보면서 자주 접하게 되니까 아 이런 거 하겠구나 싶은데 앨런 미디어 그룹이라는 데가 유명한 데입니까 유선남님? 앨런 미디어 저도 사실 잘 미디어 쪽은 잘 몰라서요. 그렇게 유명한 곳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닌 것 제가 같거든요. 위키피디아에 한번 쳐봤어요. 네. 앨런 미디어. 되게 신비로운 곳이래. 그 친구도 몰라. 뭐야? 위키피디아도 몰라. 그냥 신비로운 곳이다. 이상하네. 아니 뭐라고 써 있긴 한데 네네. 처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예, 곳은 아닌 쉽지 거잖아요.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테슬라가 또 모델 Y 몇몇 가격을 인하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여러 모델 중 중국에서 모델 Y의 몇몇 모델 관련해서 약 8천 위안, 약 1,100달러에 해당하는 가격 인하를 발표를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소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몇몇 소식들이 좀 더 전달이 됐는데, 일단 테슬라가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사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현재 최근 들어서 법정 공방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87%가 테슬라 쪽에서 주주들이 찬성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테슬라의 임원들이 현재 일론 머스크의 74조 원에 해당하는 패키지 지불을 다시 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이 들어왔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렇게까지 큰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테슬라가 유해 폐기물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카운티로부터 25개, 심지어 25개 카운티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고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전기차 자동차 제조업체가 주 전역의 시설에서 유해 폐기물을 잘못 처리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만약에 이게 위반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게 될 시 공기업 하나당 이제 보통 공장 하나당 7만 달러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약 101개 시설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2019년 프리몬트 공장에서는요, 이미 한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3만 1,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이런 처리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2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을 했었던 만큼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사실 101개 기업에서 악재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테슬라 관련된 악재가 많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악재가 많이 나왔던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메타 그때는 한 4만 개 정도 나왔거든요. 정말 악재 뉴스만. 네. 계속 정말 하루에 막 3-4개씩 나옵니다. 악재 뉴스가. 그 시점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을 제가 매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떨어지기 직전쯤부터 보통 카테고리 보면은 뭐 월드, 뭐 폴리틱, 정치, 국제, 사회 이게 있잖아요. 그 메뉴에 메타가 있었어요. 그냥 메뉴에 메타가 있어. 국제 국제 오피니언 뭐 사회 뭐 하는데 거기 밑에 그러니까 상위 카테고리인데 상위 카테고리에 메타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한번 때려 맞았죠. 그러니까요. 그런 일. 근데 지금의 그 테슬라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작업 들어가는 거야. 작업. 예. 아니 근데 하여튼 이럴 때 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저는 한번 당해봤으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뭐 갑자기 그냥 드네요. 지금 테슬라의 안 좋은 뉴스가 막 나오니까. 그렇죠. 예. 자,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과 온라인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퀄컴의 워닝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외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이던스도 사실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9.3빌리언 달러였는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사실 평균치가 9.3빌리언 달러다 보니까 예상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소폭 비트하면서 사실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내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업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러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퀄컴의 주가가 장외에서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어닝콜 도중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온라인 테크놀로지에서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요. 가이던스도 952밀리언 달러가 예상치였는데 사실상 가이던스의 최하단이 960밀리언 달러로 사실 또 가이던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면서 장외에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 17%가 찍혀 있네요. 여기. 네. 와, 17%.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별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AT&T가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자, NYCB 같은 경우는요, RBC와 제프리스에서 동시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 소식을 했습니다. 13달러에서 7달러로 하향 조정 소식을 전달을 했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요, 시티그룹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지만 목표 주가는 유지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뭐 결과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번에 다른 은행 그룹으로부터는 투자 의견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결과도 있었다 보니까 퀄컴에 관련돼서는 조금 상반된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어닝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소개 좀 시켜주시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화요일 날만큼 중요한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애플과 아마존, 메타,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UST까지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이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번에 나오는 어닝 중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나왔던 이제 구글의 실적에서 광고 관련된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돼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담감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유명한 배달 기업이었던 UPS죠. UPS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기업들 실적을 보이고 나서 사람들을 좀 잘랐던 만큼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각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번 어닝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유선남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미국 지수 선물 한번 움직임 살펴보고 마무리 짓죠. 네, 일단 어제 워낙 좀 낙폭이 컸던 빅테크 기업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일단 뭐 호재가 없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은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네, S&P 선물 지수는요 0.3%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01% 하락, 나스닥은 0.46%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뭐 머크도 실적 발표 괜찮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고,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틱톡에 관련된 이야기. 뭐 틱톡과 또 테일러 스위프트가 속해 있는 네. 그런 이제 어떤 음원을 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나 봐요. 많은 이제 미국의 아티스트들이 또 속해 있는 네. 뭐 그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틱톡과 뭐 많은 뭐 설왕설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내일 또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는 다 실적에 관련된 또는 FMC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맵을 제가 다시 한번 무슨 뭐 오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얘들아 올려놔라 이런 것처럼 또 수치도 비슷합니다. 다 1%대 상승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1.1%, 마이크로소프트 1%, 애플 0.7%, 아마존 1.2%, 구글 1.1%, 메타 1%, 퀄컴은 괜찮게 나왔는데 네. 괜찮은데 마이너스 괜찮은데. 1.74%. 한번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퀄컴은 지금 이러한 위치다. 예, 뭐 최근에 정말 많이 상승했죠. 온 디바이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11월 초부터 뭐 지속적으로 네.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외에 뭐 머크도 오늘 실적 발표 좋게 나와서 1.8% 상승을 프리마켓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중간 중간에 이런 홍점 이거 빨간 점. 예, 네. 빨간 점처럼 이렇게 있는 거. 네. 그건 실적이 안 좋은 거야. 음. 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뭐 오늘은 뭐 다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워낙 좀 안 좋았던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오늘 뭐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네. 있는 것 같고요. 애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애플 중요하겠죠. 음. 아마존. 아마존은 제가 볼 때는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또 괜찮았으니까 근데 아마존이 사실 음. 인공지능으로 뭔가 두각을 보이고 있나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쪽으로는 아마존 걸 많이 쓰죠. AWS를 많이 쓰고 개발자들이 AWS를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클라우드 쪽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제 나오게 되는 네. 애플, 메타, 네. 아마존 네. 실적 주목하시면서 예. 오늘 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